현실로 됐을 때는 참으로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 총을 들고 국민을 고문하고 압박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2011년도 시리아 때 사드 충성파와 그 반대파 세력이 충돌을 했어요. 군인들이 충돌을 해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전이 지금 14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사망한 사람들만 해도 100만 명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기각이 되고 만약에 다시 대통령으로 권한이 된다. 안 하겠습니까? 계엄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윤석열 충성파 군대들이 있을 거고 그 반대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북한이 대한민국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직도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을 대한민국 가만히 두겠습니까?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엔톡의 집요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왼쪽에는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답답한 뉴스를 오늘 또 소식을 가지고 계속 토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오늘과 내일 뉴스는 또 그걸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선거 전망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 같은 헌재의 상황. 어쨌든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이건 뭐 그렇죠. 국민들께서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는 뭐 여야가 충돌하고 싸우는 거나 지금 이제 정부와 또 야당이 이견차를 보이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판할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견차를 보이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한다, 일한다, 우리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권에 대해서는. 네. 총을 들고 국회 선관위에 가는 것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헌재에서 시간을 끄느냐. 탄핵소추 오늘로서 107일이에요. 그리고 최종 변론 34일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 매번 틀리거든요. 예측을 계속 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희망을 담아서 저는 금요일, 이번 주에는 이제 헌재가 일정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로 다시 한번 좀 희망 섞인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희망 섞인 바람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고 다다음 주는 4월 18일이 오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4월 18일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때까지 결정을 못 내면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되고 6명으로 탄핵 심판의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선고는 못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기능 마비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방금 이경 대변인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지금 헌정질서 위기가 완전하게 이게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금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민생은 계속 어려워지고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뭐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법조계에서도 이제 막 많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4월 18일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다음 4월 4일이 또 금요일이죠. 네. 11일이 또 금요일이니까 18일 전에가 유력하다. 그러니까 4일이나 11일이 유력하다. 이런 말은 나오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 현재 이제 권한 대행이죠. 뭐 민주당에서 타는 일이 나오곤 있지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2명을 또 임명을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진짜 임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4월 4일 또는 4월 11일을 뭐 유력하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끝까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네, 유력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3월 초부터 지금 한 일주일, 달째 아니 듣고 최소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헌재가 지금 평일을 매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짧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론을 미리 냈으니까. 또 하나는
결론이 어차피 안 나니까 잠깐 만나서 얘기하다가 에이 오늘 또 결론 못 내 하고 헤어진다. 평이라는 거는 예. 서로 이제 입장을 들어보고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는 과정이에요. 헌법재판관은 재판관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자기 입장을 정하는 거지 이제 서로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정할 때까지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자기 입장을 최종적으로 하나로 확실하게 정하기 전까지의 절차가 평의입니다. 서로 설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절차는 거의 종료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각자 자기 입장이 섰다는 거예요. 근데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입장을 섰는데 그 입장대로 결정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이미 재판관마다 이미 결론, 본인의 정리는 다 끝났다. 그 말은 즉슨 조율이 어렵다. 네. 이렇게 말이 되는 거고 견해차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고한 견해차를 확인을 했다. 그 말은 즉슨 서로 간에 또 설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들끼리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또 저는 그 민주당에도 이제 판사 출신, 뭐 전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 검사 출신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돌리나 봐요. 네트워크로 돌리면 한다는 얘기가 이상하게 조환창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환창이 용산에 어떻게 보면 지령을 받아서 용산, 네. 그러니까 이재명가 우리 그 계엄에 이재명 겉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이쪽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용산 겉들이라 표현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들의 지령을 받아서 정말 잘 따른다. 용산의 집단들의 지정을 따라서 조한창은 확실히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용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들었다라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조한창은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한두 사람은 확고하게 이거에 대해서 조율을 전혀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보안이 지금 새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 뭐 용산에서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그 결정 아까 이인혁 대변인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변론 종결한 지 34일? 저 34일 됐잖아요. 예. 이 34일 동안 이게 재판관들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헌법 연구관들끼리 구성된 TF가 있어서 재판관들이 이것저것 보완해달라 하면은 의견서 작성해주고 계속 회의를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어떤 라인을 통해서든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끄는 게 이례적인 일이고 정보가 새나가니까. 근데 지금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지금 다들 재판관들끼리 뭐 어느 쪽으로든 8대0 의견 일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5대3 얘기가 분명히 의견 일치를 안 봤다는 건 이건 네, 뭐 지금 5대3이든 4대4든 뭐 지금 어쨌든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 의결 정족수로 지금 분포가 돼 있다는 설이 다수설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 이런저런 자꾸 이렇게 새어나오는 얘기들로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내부 의견 조율만 계속하고 결정을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해서 아마 국민들에 의해서 없어질 겁니다. 네. 저 정말 그 말씀에 크게 동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는 1988년도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6월 항쟁에 의해서 9차 개헌이 일어나고 그다음 무슨 뭐 직선제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이 민주주의적인 제도 자체가 국민이 만들어 온 성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만들어진 그 존재 이유부터 따진다면은 지금 존재할 이유가 지금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결정을 못하는 현 상황을 추론을 해봤을 때 그냥 이 분석보다 그냥 본인 시각을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보수재판관 한두 명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쓰기 어려운 것이다. 아니면 문영배 소장이
어차피 5대3으로 기각 상황이니까 나는 선고를 할 수 없어 라고 문영배 소장이 지금 갖고 있다. 계속 홀드시키고 있다. 그거는 누군가는 버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게 누군지는 진짜 어려운 게 그건 내부 의견 분포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6대2다. 네. 만약 인용이 6이고 기각이나 각하가 2다. 하면은 이 결정을 못 내게 버티고 있는 쪽은 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5대3이다. 인용이 5고 기각이나 각하가 3이다. 그럼 결국 기각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기각 결정이 나게 된다면은 이 결정이 나오지 못하게 버티고 있는 쪽은 5명 중에 한 명이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뭐 문영배 소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의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 결정을 내는 걸 맡고 있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견 분포를 정확히 모르는 이상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참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자,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왜 늦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얘기할 필요성은 있지는 않을까요? 얘기를 했을 경우에 네. 더 논란이 일어날까 하여 지금 오히려 침묵을 선택한 거는 아닌가. 왜 그러냐면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서는 아직까지 항상 조용한 집회였어요. 끝나고 나면 다 청소까지 다 하고 각자 그러고 갑니다. 오히려 그 자리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부지법 그 난동, 폭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일부 집단에서는 무슨 일이 또 헌재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모르는 일인 거고, 그래서 그냥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선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은 하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예상해 보면 우리끼리 의견이 통일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의견서 작성하는데 저희가 법기술적으로 좀 모자라가지고 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설명을 해도 논란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논란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할 수가 다 없는 거예요, 혼란인데. 말을. 바램은 그렇죠. 누가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좀 듣고 싶네요. 그런 얘기하면 그럼 거의 저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언론은 오죽 답답하면 얘기라도 해달라. 왜 그렇죠.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맞아요. 자,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파면 인용, 기각 후 윤석열 대통령 복귀, 그리고 18일까지 선고 안 되는 경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비상계엄의 우연성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논의가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8일까지 정말 선고가 안 될 가능성, 18일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안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어떤 혼란이 벌어집니까? 예상되는 세 것들은 번째 어떻게- 가능성. 네. 헌법재판소가 식물 헌재가 되는 것이고 아까 이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7년 개헌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아니면 다른 권한대행이든 헌법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사실 그 취지를 이 현행 헌법의 취지를 다 벗어나게 쓸 거예요. 네. 그게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아니면 뭐 국무회의 국무위원 전원의 탄핵이든 이 헌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 헌법 개정 권력이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다 할 거 그건 사실상 헌법 붕괴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가까운 송영훈 변호사라고 네. 예전에 국민의힘 대변인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이경남에서 9차 개헌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헌은 10번째 버전 따위 10번째 버전이에요. 현재 헌법은. 그러니까 윈도우로 따지면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으로 우리가 87년 이후로 지금까지 잘 가동해 왔어요. 나라를 굴려왔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뜬 거예요. 먹통이 되는 컴퓨터가. 이럴 때는 윈도우 10을 이제 그만 버리고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4월 18일 때까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못하면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권 내의 시스템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권력이자 최고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 혼란은 수습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한덕수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총리는 아마 임명을 하려고 할 걸로 보여져요. 대통령 몫이니까요. 예. 네, 그러면 임명을 하려고 한덕수 했겠죠.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또 다시 그렇죠. 제가 분쟁이 서두에 그 벌어질 테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논란이 있을 거다. 예. 그럼 한덕수 총리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또 동시에 임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수도 있다. 있고, 가능성은 있다.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미선 그리고 그 문영배 재판관은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하기에 탄핵 인용 쪽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이 그 인용 쪽 두 명이 빠지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쪽 두 명을 기각 쪽 두 명을 넣는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쌤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한 명 더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 5대4. 기각 각각 쪽 예. 이게 인용 쪽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불리해지는 거겠죠. 이제 뭐 그냥 단순한 셈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대로 될 것인지 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상태를 과연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단순 셈법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로 됐을 때는 참으로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은 총을 들고 군대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고문하고 압박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011년도 시리아 내전을 우리가 또 과거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다른 국가의 역사를 한번 봤을 때 아사드 충성파와 그 반대파 세력이 충돌을 했어요.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충돌을 해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전이 지금 14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망한 사람들만 해도 100만 명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기각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 셈법으로 기각이 되고, 만약에 다시 대통령으로 권한이 된다, 안 하겠습니까? 계엄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윤석열 충성파 군대들이 있을 거고, 그 반대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국민들 다 죽어나는 거야.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북한이 또 가만, 시리아가 될 수 있다. 아니, 우린 더 심각하죠. 북한이 대한민국 가만히 두겠습니까? 일본은요, 아직도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을 대한민국 가만히 두겠습니까?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또 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는 이게 정말 내전이 되는 거죠. 계엄군 중에서는 또 분명히 이번 사례를 봤잖아요. 그거를 또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아사드의 시리아하고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정말 군대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센 나라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또 위기에 처한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계속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헌법재판소 네. 최고재판소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단정을 전제로 굉장히 여러 음모론을 양상이 굉장히 쉬운 여건이 조성이 돼 있고, 또 다른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렇게 저는 행동하지 헌법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저는 결코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위반토록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으로 네. 믿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것 자체도 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예. 결국은 마지막에 믿을 건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헌법을 지탱하는 힘은 국민들의 의식이고 헌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저는 헌정 질서가 완전히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탱한 것도 사실 국민이었고 그 헌법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이 결국 떠받쳐 줄 것이다라고 믿어요. 버티는 건 있죠. 근데 국민도 지쳐요. 어디까지 어떻게 떠받들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블루 스크린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헌재가 이렇게 유지하고 되기 때문에 지금 블루 스크린이다. 이거 헌재 잘못입니까? 윤석열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인용이 아니면 답이 없다. 헌재도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알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참 계속 돌고 돌아서 같은 얘기예요. 네, 지금. 힘듭니다. 네. 자, 네, 최근에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가 갤럽하고 리얼미터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제일 크게 알려진 곳이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좀 주목할 것이 파면 찬성 여론이 많이 올라갔어요. 두 개 다. 그 리얼미터는 60%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도 더 높았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선 주자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은 떨어졌고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은 뭐 거의 그냥 비슷한 수준 10% 가까이 되는. 자, 이게 뭐로 의미한다고 보실까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그 대선 후보일 당시에 대변인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했던 얘기 뭐냐면, 이재명은 가까이에서 알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모르면 비판한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또 칭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칭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그래도 보수 쪽에서 바른 얘기를 한다는 보수 농계 몇몇 분들이 이재명을 만나고 나서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이 상황을 좀 이 지지율과 관련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두 같아요. 가지인데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결국 그 계엄 사태의 수습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함 이런 게 그게 너무 조기 높아졌다. 대선이 될 것이고.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헌정질서 헌정질서의 위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역할을 맡았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시 12월 3일 계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고민하고 그 결과를 여론조사상에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원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던 리스크가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사법 리스크였는데 물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항소심에서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소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율에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